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와 환경 시간에 무슨 글쓰기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때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를 익혀두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글을 쓰는 일입니다.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언론에 기고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당장 여러분들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기로 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1차 시에는 리포트하고 기고문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마음을 움직이는 리포트 작성하기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리포트 특성은 어느 정도 그 주제의 범위가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주어진 주제는 여러분 전공과 관계된 또는 학과와 관계된 생태계나 또는 환경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 주제로 생태계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1주차, 3차 시에서 각 학과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주제를 얼마나 많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강의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좀 더 알고 싶다는 내용들은 이 리포트 주제로 선정을 해서 심화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글쓰기라든지 또는 논문 쓰기라든지 또 학교 생활에서 리포트라든지 이런 글 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습하는,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하나 작성할 때 이런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글로 표현을 하죠. 물론 전화로, 음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요즘은 음성으로 말을 하면 AI가 그대로 글로 표현해 주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글은 아무래도 정제되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이런 글쓰기의 하나의 그 경험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하나 좀 또 들어갔네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리포트를 쓰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선정이 한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선정해야 되면 너무 이제 딱딱하게 한다니 제목은 주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인데 형식도 감동의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표, 이 같은 꾸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초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거의 다 화장품을 바르는데, 조금 더 이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색조 화장이라는 거다면 립스틱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진이나 그림표를 글쓰기 안에 포함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화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장황한 문장, 이런 것은 그 독자로 하여금 읽는데 어려움을 미치게 하죠. 그래서 간결한 문장이 필수적이고,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PPT 파워포인트의 자료가 개조식이잖아요. 이런 개조식이나 이런 PPT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를 쓸 때는 이런 서론이나 본론, 결론과 같은 어떤 논리적인 그 흐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제목부터 쭉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나의 주장, 나를 강하게 표현하던 총괄 정리된 생각이 잠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 반드시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함축이 돼서, 예를 들면 일회용 용품을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결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일회용품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줄이고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적절한 분량과 맞춤법 검사. 그러니까 글자가 틀리면 일단은 신뢰성이 조금, 믿음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적정한 분량을 맞추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것은 5페이지, 5쪽 이내에 5쪽 정도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은 반드시 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5쪽은 넘고 적어도 이제 10쪽 이내, 10쪽 이내에 여러분들이 갖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론 부분은 주제의 배경이라는 것은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어떤 논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일회용 용품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이 일회용 용품이 과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필요하죠. 이런 것이 이제 최근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너무 전문가적인 내용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대학생으로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주제로 이제 선정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현황이죠. 현황. 우리 주제 현황, 이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현황은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일회용품이 1년에 얼마나 사용된다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용량이라든지 또는 누가 많이 버리는지 이런 대상,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의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일회용 용품 많은 발생함으로써 일단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이걸 치우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또 이제 크게 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나 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된다. 탄소가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서론의 맨 마지막에는 내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주제에서 다뤄보겠다, 이거 다루어 보겠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면 주제에서 냈던 내용들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품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 소 제목 1-1 해서 일회용품의 어떤 현황이라든 사회적인 문제 1- 뭐 사용량, 아까 뭐 사용처, 뭐 이런 것을 쭉 이게 이제 버려질 때 어떻게 버려지는가, 막 이런 걸 이제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의 연구나 사례를 인용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우리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 자료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론에는 금이나 표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글씨로 있는 것보다 그림을 보고 표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도 소 제목이 주제와 맞게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본론에서 소 제목들도 엉뚱하게 들어오기보다는 그 본론 일회용품으로 갔으면 계속 일회용품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 서론부터 본론까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는 거예요. 결론에서 봤던 사용량은 이렇고 문제점은 이렇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개선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좀 개선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기도 효과가 있다. 탄소도 절감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설명했다시피 자신의 이런 그 주장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연구를 했더니 내가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더니 이 이상은 더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연구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회용품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참고문헌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표절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저촉을 받기 때문에 리포트도 표절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창작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이 먼저 해놓은 것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출처를 써줘야 돼요. 출처. 그런 것들을 이제 인용 문헌이나 이렇게 하고 맨 뒤에는 이런 참고 문헌 표시를 해서 이 참고 문헌을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참고 문헌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순서는 이렇게 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쓴 논문을 봤다. 그러면 조영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연도 2021년 그래서 콤마 찍고 제목 뭐 일회용품의 어떤 뭐 저감 방안 이런 거 썼다. 그 다음에 이거 출판사가 무슨 뭐 폐기물 학회 콤마 찍고 인용 페이지가 뭐 폐기물 학회지에 뭐 제2권 뭐 페이지 쓰고 뭐 10쪽에서 12쪽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례들이 한국말로 된 건 여러 개 있고 영어로 된 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가로를 넣어서 써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만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통일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한국어를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어 쓰고 일어 쓰고 이런 방법으로 쓰면 되고요. 한국어 쓸 때 가나다 순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논문을 썼을 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뭐 어깨도 2첨자로 1 이렇게 써놨다면 참고 문헌에서도 이 일이 여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 이렇게
1, 2, 3 순서로 써도 되는 겁니다. 다소 지금 이해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참고 문헌인 일목요연을 똑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포트에서 연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문헌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호남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제가 썼던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조식이 아니고 서술식이잖아요. 그 리포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창의에 대한 나의 주장인데 이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의 사례로 넣어놨을 뿐이에요. 참고로 하시고요. 다만 여기 있는 문장 하나만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먼 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멀리서 보야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등산을 보았을 때 광주 시내에서 물론 이제 빌딩이 가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무등산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등산 등산을 해가지고 무등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나무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작 산속으로 들어가면 바위나 나무만 보입니다.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멀리서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바로 두 가지를 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육 철학을 제가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고문이라는 것은 이 언론사에 이 글을 게재하는 겁니다. 게재. 글을 그런 것을 우리는 기고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고문의 의미는 언론에 게재할 목적으로 쓰는 글이고 한정된 공간에 주장 공부를 동시에 가능하다. 대개 기고문 같은 경우 이렇게 신문에 일정 컬럼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2000자 이내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2000자는 원고지에 그 10장 정도 됩니다. 10페이지 정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자 이내에 자기 어떤 주제를 쓰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고문을 왜 쓰냐면 나와 기관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다. 어떤 우리가 광고도 하잖아요. 엄청난 돈을 주고. 그런데 이 글로써 이 컬럼을 쓰게 되면은 광고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지. 6배 광고 효과가 있어요. 6배 광고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까 리포터와 마찬가지로 글 쓰는 기술이라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뒤에서 제가 쓴 기고문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이다 라는 기고문을 썼어요.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2년 정도 기고문을 쓴 바가 있어요. 고정 칼럼으로 지역신문, 광주 매일신문을 쓴 바가 있는데, 이제 이게 무등산에 제가 이제 여름철에 계곡에 갔더니 무등산이 굉장히 시원하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내용을 써서 들어가서 숲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그늘이 들어진 이 도시 숲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 같은 이런 바람길이 우리 시내에 광주 시내에 곳곳에 이렇게 퍼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런 저희 주장을 하면서 숲을 잘 가꾸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고문을 쓸 때는 이 시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사성이라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제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시사성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지금 시사가 있잖아요.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사성이 있어야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보게 될 건데, 일요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러죠. 근데 엉뚱하게 지금 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물론 이제 얼마 전까지 가을 더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계절이라든지 또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 뭐 여름철에 겨울 이야기를 쓴다든지 이런 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이제 시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마찬가지지만 기고문도 주제를 정할 때 시적절하게 아까 시사성이에요. 거기에 맞는 주제.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이 코로나. 그 다음에 뭐 백신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주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절이나 날씨, 가뭄,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국내 관심사 또는 본인이 하는 업무와 학과와 연계돼서 주제를 정하는 것 좋겠죠. 또 어떤 자기가 연구를 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이제 리포트는 그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문어적으로 그러니까 딱딱하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기고문은 조금 이제 카피처럼 써야 돼요. 아까 제가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행복을 크게 넓게 길게 뭐 이렇게 쓰면 상당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앞으로 이제 2차 시에서 할 보도자료나 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목에 직접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보고서는 결제 목적이 제목으로 가야 된다. 논문은 연구 주제가 곧 제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건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어필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썼던 그 기고문에 대한 주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이제 굉장히 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미세먼지가. 근데 주로 언제 옵니까? 봄, 그 다음에 가을, 이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불청객, 그러면 딱 와 닿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것처럼 감염병 글로벌 시대, 이때는 그 2017년도이기 때문에, 음,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도 사스라든지, 이 메르스라든지 이런 그 전염병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과 바람길로 도시 온도를 낮추자, 뭐, 화학물질의 명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랬죠. 그냥 화학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고는 있지만, 또, 거기서 남용한다든지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했을 때 이게 이 살상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빛공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고마운 빛, 그러나 지나치면 공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통계가 세상을 움직인다. 이것은 이제 강의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의 모두 통계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즘 그 대통령 각 정당마다 지금 그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매일 여론조사를 해서 A 후보는 몇 프로, B 후보는 몇 프로, C 후보는 몇 프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통계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하천도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질조사하고 여러 가지 생태조사를 해서 하천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판단할 수 있고요. 앞에 설명했던 무등산 천연 에어컨, 침묵의 봄과 케미포미아, 이게 화학물질의 명감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게 그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봄에 꽃도 피고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온다 이 말이죠.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 화학물질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케미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의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강의에서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주제를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즐거운 불편에 대한 반성문,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썼던 그런 기고문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주제가 그 일본 작가가 썼던 그 즐거운 불편에 대한 책을 제가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말, 나의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새해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적어도 몇 번을 해보자 한 달에 그런 어떤 결심을 하면 시내버스 탔더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렇더라. 그러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어떤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절감이라든지 기후변화하고 연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면 뭐 한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정도 걸리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더 걸리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죠. 시간은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그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은 차 속에서 뭐 다른 운전하고 가면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뭐 라디오를 듣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뭐 주변 광주 시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다른 글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이런 적어도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 번쯤 이용해보자. 즐거운 불편을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내용을 기고문으로 쓴 거예요. 하나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철머리에 시기와 이슈 이런 것들 가볍게 유도를 하고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즐거운 불편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배경을 언급하기도 하고 주제와 관련 최근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개념이나 단어를 정의하거나 설명한 이런 글철머리에 가볍게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의도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죠. 본문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즐거운 불편은 왜 즐거운 불편인지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 구체적인 사례 통계 결과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가용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용하고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실정은 어떤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은 우리는 이제 그만큼 시스템이 좀 더 개선돼야 되겠다든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연계한 앞으로 추진할 확정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써보는 것이죠.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침묵의 봄과 케미포미아 그래서 전체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고 들어가는 말 가을이 그때 썼던 때가 이제 9월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코스모스가 이렇게 꽃길에 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꽃잎이 하늘거리는 뭐 이런 말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을에 대한 계절 이야기 써놓고 침묵의 봄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케미포미아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화학약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상자가 되지 않도록 독성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매듭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천자로 써놓은 이게 이천자예요. 이천자 써놓은 데죠. 내가 할 말은 다 써놓은 것이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기본문을 이렇게 쓰는 거고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기다가 서론, 여기다가 본론, 결론
결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도 넣고 표도 넣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 나아가는 말이 아까 이제 여기 이게 맺는 말 나가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전망이나 방향 설정 자기 주장을 쓰는 거고 앞에 본론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자세나 태도 또는 전망을 서술한다 하는 것이죠.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핵심적으로 반복하고 힘을 내려놓는 독자로 하여금 계속 생각할 수 있게 여운이 남게 마지막 단락을 강력하게 어떤 뭔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 그 글을 읽고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럼 그 글은 굉장히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가 됐던 기고문을 제출하기 전에 적당한 길이 2000자 이내인지 리포트는 5쪽이 됐는지 그 다음에 문장에 있는 간결하게 썼는지 특히 문장의 용어나 글의 내용이 어린이나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쉬워야 돼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쓴다니 했을 때는 기고문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이거 전문적인 내용은 풀어서 써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BOD 그러면 이런 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유기물에 오염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지수다 하면서 이런 것이 BOD다 뭐 그런 식으로 풀어서 써줘야 돼요. 한글로만 어려울 때는 영어나 한자를 병행해도 되고 맞춤법 검사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썼으면 뭐 한두 시간 뒤에 또 한번 읽어봐야 소리내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면 잘 안 읽어지는 것이 있어요. 잘 안 읽어지는 것은 문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장을 매끄럽게 고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하기라는 게 있어요.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쓰면 이렇게 잘못된 건 표시가 되고 왜 그랬는지 설명을 써줘요. 근데 이게 이제 꼭 다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서 안 되면 또 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어떤 단어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맞춤법 검사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고문 작성 시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제된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공공 목적으로 써야 된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연구가 증거가 필요하다. 독자의 생각이나 사회적 관심도 고려해야 된다. 정제된 단어. 그 다음에 논리 전개.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 쓰는 기고문을 너무 개인적인 내용을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선정할 때도 일반인들 많이 알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강한 단어보다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글쓰기 중에서 특히 이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30일까지 10월 31일까지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를 내실 때는 메일에 여러분들의 순서가 메일 제목에 성명, 그 다음에 이 학과, 학년, 학번, 제목에 이렇게 써서 내주세요. 이렇게 이 순서를 지켜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누가 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목은 제가 첨부문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리포트를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